결혼하고 나면 의심보다 먼저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계절을 몇 번이나 넘겼는데 그 시간을 한순간에 의심으로 바꾸는 건 오히려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랬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시댁일 묵묵히 감당하며 가정이란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참고 살아왔습니다. 믿어온 세월이 있었고 믿어야만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이 사실처럼 굳어져 돌아왔습니다. 해명할 기회도 없이 남편은 그 말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말보다 먼저 날아온 손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람이나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무너질 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요. 사람은 끝까지 봐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도 말입니다. 결혼 생활이 20해에 가까워지면 하루하루는 기억나지 않아도 참고 넘긴 순간들은 몸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말투 하나, 무심한 눈빛 하나, 지나가는 농담 같은 말들.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던진 작은 핀잔, 제 의견은 묻지 않고 결정되는 집안일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야. 결혼이란 원래 혼자만의 방식대로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렇게 넘긴 하루가 쌓여 한 해가 되었고 한 해는 어느새 10년을 넘겼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원했는지, 제 마음이 어땠는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물어봐도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나 자신보다 이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시댁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 때마다 준비하는 음식, 아침 일찍 일어나 차려야 하는 아침밥, 말없이 정리해야 했던 뒷자리, 아무도 묻지 않던 수고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손은 능숙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하게 여겼고 저는 그것을 가정의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 성숙이라 믿었고 말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 여겼습니다. 이번만 넘기자. 다음엔 나아지겠지. 그 말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참았고 그 다음에도 넘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쌓였지요.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싸움도 크게 한 적 없고 남편이 손찌검을 하거나 욕을 퍼붓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관심이 조금씩 깊어졌고 눈빛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으며 말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게 세월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뜨겁게 사랑할 순 없는 거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결혼 생활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아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저것보단 낫지 하며 안심했습니다. 비교하면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게 제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가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이 다치더라도 이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집,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 그것이 제가 목표로 삼았던 모습이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결혼이었고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시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여자란 그렇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들이 모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사람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저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묻기보다 이해하려 했고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기다렸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을 때도,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도, 주말에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고 나갈 때도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돌아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친구 만나고, 그냥 바빠서 그 말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가끔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침묵, 이유 없는 냉담함. 전화기를 보다가 저를 발견하면 화면을 급히 끄는 모습,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꾼 휴대전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쪽에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요즘 갱년기라 그런가? 내가 더 참으면 나아질까? 내가 더 잘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설득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집안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고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남편분은 잘 지내? 하고 물으시면 네, 잘 지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삼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단단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아픔을 사귀는 것이 강함이라고 여겼습니다. 말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어른다운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저녁 뭐 먹을래? 주말에 우리 어디 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점점 짧아졌고, 때로는 대답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하고, 저녁에 밥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자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모든 부부가 이렇게 산다고 믿었습니다. 의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의심하면 관계가 무너질 것 같았고, 무너지면 제가 지켜온 모든 시간이 무의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믿기로 했습니다. 믿어야만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어느 날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 시누이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시선, 의미 없는 침묵. 제가 말을 걸면 대화가 끊겼고, 제가 자리를 뜨면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했지만 직접 물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제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을까? 머릿속으로 지난 일들을 되짚어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처럼 굳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제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봤다고 했답니다. 시아버지 병원에 제가 자주 간다고, 둘이 차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고. 시아버지와의 불륜이라는 말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처음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겨우 내뱉었지만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그 표정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해명이라는 것은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말을 꺼낼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병원에 간 건 시어머니 부탁 때문이었어. 시어머니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 모시기 힘들어 하셨잖아. 차에서 나온 건 병원 주차장에서였어. 당연히 같이 타고 갔으니까.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니 대체 뭐가 의심스럽다는 거야. 말을 하려 하면 손이 먼저 떨렸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억울함보다 당혹스러움이 앞섰습니다. 이런 말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아니라 다리가 먼저 힘을 잃었습니다. 분노보다 앞선 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이렇게 쉽게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폭력은 소리보다 먼저 다가옵니다. 그날 밤 저는 말로 설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 하든 이미 다 알려졌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시댁 식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확인되지 않은 확신이었고 그것은 너무 쉽게 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밀쳤습니다. 그 다음엔 손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소리쳐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굳고 생각이 멈췄습니다. 아픔보다 먼저 온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때린다는 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적 없던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손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가정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웃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른 방에서 잤고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타박상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만 이 상처는 어떻게 아물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정도였지만 가리려고 하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이걸 감춰야 하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하지? 하지만 밖에 나갈 순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하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할까? 넘어졌어요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그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고 친정에 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람답게 남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러 번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부모님의 나이가 생각났고 내가 지켜온 시간들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아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막 세상을 배우고 있는 나이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학교에서 소문이 돌고 그런 상황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걱정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셨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상심하실까. 평생 저를 잘 키우셨는데 노년에 이런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한 사람과 살다가 혼자가 된다는 것, 익숙한 일상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진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릴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위기에서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그때서야 이해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를 믿는지, 누가 진실에 관심이 있는지.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의심했고 냉담했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를 피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명절에도 내려가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쪽, 듣지 않는 쪽, 외면하는 쪽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100마디 설명보다 침묵이 더 정직한 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복수하거나 똑같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드러내 줄 뿐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상대의 선택을 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사실 확인을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 그 자체를 믿어버렸고 저를 단죄했습니다. 20년의 시간보다 한순간의 소문이 더 무거웠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조차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사자인 시아버지가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시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분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도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에 저를 끼워 맞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악역이었고 변명조차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랑보다 무서운 건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라는 말을 그때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노력만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증명해도 이미 굳어진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선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자기 보호였습니다. 집안에서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남편과 대화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밥은 차려놨지만 같이 먹지 않았고 빨래는 했지만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부모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에게 설명할 순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의 문제를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화낼 때가 아니라 외면할 때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남편은 저를 외면했고 저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충분히 했고 들을 귀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달을 고민했고 수없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결심했다가 저녁에 포기하고 밤에 다짐했다가 아침에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가정은 이미 무너졌고 내가 믿었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내가 바랐던 미래는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울으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아버지의 한마디에 제가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부모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법과 시간, 그리고 세상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잡으려 애쓰는 동안 제 자신이 더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내려 하지도 않았고 시댁에 따지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싸고 집을 나왔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이쯤에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봐야 안다고들 합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곁에 있었는지가 달랐을 뿐입니다. 이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여전히 돌았고 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고 친정 식구들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면서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말입니다.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꿈꾸는 것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손님 중에는 제 이야기를 아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저를 친절한 직원으로 봐주십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응, 엄마 괜찮아 라고 대답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은 누군가의 오해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늘 조용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시간이 증명합니다. 가끔 그날이 떠오릅니다. 폭력을 당했던 그날, 믿음이 무너졌던 그 순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져야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것도, 끝까지 참았던 것도, 결국 떠난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행복해? 행복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평온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으며 제 마음에 솔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누군가는 아직 그 시간을 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막 그 시간을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끝까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사건이 아니라 시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인 참음, 조금씩 무너진 믿음, 그리고 마침내 등을 돌릴 수 있었던 용기. 그것이 제가 살아온 시간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야기입니다.